슬라이드 2분씩. 네, 두 번째 교육 강의 순서로 서원대학교 정덕수 교수님께서 저희 시범사업의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강도 및 상담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정덕수 교수입니다. 서원대학교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 코멘트 한 15초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는 학교고요. 옛날에는 청주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저희 체육교육과는 임용고시, 체육교사 임용고시를 왜 좀 강점 있는 학교인데 항상 한 1년에 한 20명 넘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뭐 자제가 있거나 동생이 있으면 저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체육선생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바이스를 활용한 운동 강도 및 상담인데요. 디바이스를 꼭 활용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신체 활동 또는 운동, 훈련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체 활동의 목적, 운동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넘기면 되는 거죠? 어디다 대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육체적 비활동은 운동 부족병이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병, 즉 육체적 비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이론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 동창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영국 버스 기사와 차장과 관련된 연구, 여기서도 보면 졸업생들의 어떤 향후 첫 졸업할 때 당시에는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수년 후에 봤을 때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건강상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버스 기사와 차장의 관계수도 보시면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가 있었는데 신체 활동을 하는 차장의 경우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운전기사에 비해서 훨씬 건강했다. 또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미국의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연도별로 좀 표시한 건데요. 점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서 비만율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건강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건강도. 비만도 그래프 미국 지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해가 가면 갈수록 건강도는 나빠지고 있다를 보고 계십니다. 뒤로 넘겨요. 신체 활동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한 용어의 정의라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이면서 운동 강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 운동, 훈련, 워크아웃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숨어 있는 가장 키워드는 바로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한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만을 하는 어떤 운동은 아니고 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하단 가꾸기, 자전거 타기, 수영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신체 활동이죠. 신체 활동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동은 뭐냐면 신체 활동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고 조직적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체력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운동보다 더 구체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좋다 그러면 운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다고 보면 훈련은 운동 선수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워크아웃이라는 거 있어요. 워크아웃은 뭐냐면 체중 감소를 위한 운동을 특별하게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어떤 강도 설정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개의 활동을 다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느냐? 체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때 우리는 그러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을 권장할 것이냐, 운동을 시킬 것이냐, 그 노인을 훈련을 시킬 것이냐, 어떤 노인에게 워크아웃을 시킬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있겠죠. 쉽게 말하면 노인의 체력 수준, 또 갖고 있는 질병, 그다음에 그 노인이 하고자 하는 운동의 목적,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보이는 것으로 하면 어떤 노인은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노인은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노인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어떤 노인은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운동은 의학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 운동을 전문으로 하신 분, 또 간호사, 그다음에 영양사가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체력 또는 질병을 좀 개선한다,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 개가 상호 협조적이어야지 상호 융합적으로 상호 관계를 가졌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 가지고만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의학 가지고만 어떤 질병을 케어하고 치료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요즘 세대에 와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집단, 운동 집단, 또 이제 간호사 집단이 모여서 운동을 통해서 그 보완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2000년, 21세기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운동은 의학이다.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현진 의료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식 가입은 됐을 겁니다. 아마 활동은 좀 미비하지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마도 영양이나 간호 또 체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수 과목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니까요. 뭐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운동은 어떤 질병 또는 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나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는 보면은 이제 이 표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빨간색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수. 이거는 노인들에 대한 생략적 건강 관련 변수에 대해서 이제 운동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효과라기보다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제 변수들이 왼쪽에 있죠.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 여기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기로 하고요. 큰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근력, 유연성, 골질량, 그다음에 제지방량, 체지방량. 체지방량은 다 아실 텐데 제지방량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지방량이라는 것은 지방을 제외한 조직의 양. 그러니까 우리 몸을 크게 두 개로 분리하면 제지방과 체지방으로 이루어지겠죠. 체지방이 100으로 봤을 때 체지방이 20%다 그러면 제지방량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지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당연히 속에 뼈 무게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뼈 무게는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보시면 노화가 되면 이제 뭐 좋은 것들은 다 나빠질 거고 나쁜 것들은 다 이제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노화가 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생략적 기능들은 다 나빠진다.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일상생활과의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는 심폐기능과 관련이 있고 중간쯤 보면 근력, 유연성, 골량 뭐 이런 것들은 낙상, 골절, 뭐 이제 운동 손상 관련,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포도당 내성이라든지 체지방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거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관련과의 관계는 뭐냐면 이제 운동에 다시 해석을 하면 운동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낙상 예방에 대한 운동을 하고 싶다. 삶의 질,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거는 근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무조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근력이기 때문에 근력이 없으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최대 심박수를 낮춘다, 높인다, 안정세 심박수를 낮춘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요. 나중에 들어가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꼭 좀 머릿속에 이미지를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마 이런 표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유형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분류. 하나, 둘, 셋, 네 번째 왼쪽에. 그러면 이제 뭐 집단을 위험 분류 집단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나누는 기준하고 또 미국에서 나누는 기준 좀 나라마다 다르는데 제가 그냥 쉽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건강군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보면 신체 능력 이제 성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분들은 신체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해 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는데 좀 목적이 있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고위험군에서도 저위험군에 가까운 사람들은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겠고요. 저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방지보다는 유지 또는 개선의 목적이 있겠고 건강군은 최소한 유지보다는 개선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유형을 보시면 고위험군이나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아까 신체 활동,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맞고 저위험군이나 건강군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보다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약간 강도가 센 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군, 저위험군에서도 건강군에 가까운 거나 건강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훈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세 가지 분류도 노인들을 구분할 수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 노인이 위험군인 노인이나 저위험군인가 건강군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노인은 신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신체 활동보다는 운동의 요소를 더 가미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한 아저씨, 할아버지 나이는 70세지만 지금도 웨이트 트레이닝 가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한테 신체 활동 하십시오. 그럼 이 할아버지 신체 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할아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유형 분류에 따라서 활동 유형 또는 신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달라진다. 이제 맨 위에 보면 매트가 있어요. 매트. 이제 매트는 대사 방향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대사 방향
이건 우리 말할 때 쓰는 거지. BPM per 매트. 다시 말하면 매트는 아까 설명드렸죠.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있을 때가 1매트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가 1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그 매트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아까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매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나 뭐 체력이 아주 뛰어난 크로스 컨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의 18배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배.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은, 노인들은 늙으셔가지고 한 10배, 또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8배 정도뿐이 못해요. 근데 하여튼 운동 강도가 가장 편했을 때보다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심박수는 10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냐? BPM은 비트 퍼 민이에요. 그러니까 1분당 10비트, 10번 횟수죠. 그죠? 심박수가 1분에 10번씩 이상. 어떤 할아버지가 1매트 때 안정시 심박수가 70이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운동을 1매트에서 2매트로 올리면 이 할아버지 심박수는 보통 70에서 10 더하면 80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80으로 올라간다는 뜻.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뭐냐?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빼기, 그래서 약 8bpm씩 올라가고, 능력이 나쁜 할아버지들은 운동 강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심박수가 급속히 올라가죠. 그래서 한 12씩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뭐 금방 올라간 사람이 나쁜 거고. 그래서 이걸 하나 꼭 외워놓으시면 매트당 심박수는 10씩 올라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혈압도 똑같습니다. 혈압도 1매트당 10ml 10 플러스 마이너스 2 mmHg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심박수나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운동 강도의 처방 요소인데요.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양적 요소, 질적 요소 그러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미국 스포츠학회 책을 보면 옛날에는 PT의 원칙 그래가지고 빈도, 강도, 시간만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FITT까지 나오다가 한 2018년 정도부터 뭐 ACSM 가이드라인을 보면 10판 정도부터는 VP까지 나와요. VP. VP는 뭐냐면 운동량이죠. 그래서 운동량을 어느 정도 해라. P는 뭐냐면 프로그레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진행이라고 표현해놨는데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 향상 단계, 유지 단계 이 세 개로 나누거든요. 초기에는 적응 단계죠. 갑자기 우리가 오면 막 뭐 여러분도 혹시 이제 PT 받으신 분들 있지만 가서 뭐 열심히 한다고 의욕이 넘쳐서 가시면 막 많이 아프잖아요. 보통 우리가 돔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와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이제 야 좀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유지 단계는 끝났고요. 아니 초기 단계는 끝났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제 적응을 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향상 단계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12주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보통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향상 단계 한 뭐 12주, 10주 가고, 한 8주 가고, 나머지 이제 한 1, 2주 단계는 유지 단계를 알려주죠. 유지 단계는 어느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됐어요. 더 향상되면 솔직히 노인분들이 국가대표 될 것도 아니고, 뭐 고위험군이 갑자기 건강군 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고위험군의 목적은 저위험군이 되는 거고, 저위험군의 목적은 건강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 이제 이루어지면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 목표에 도달했으면 이제 유지 단계로 가고, 유지 단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더 욕심이 나서 뭔가 좀 더 향상이 되려고 있다 그러면 또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피트, VP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운동 강도 설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과거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웨어러블 기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옛날에는 VO2 max나 VO2 R을 했어요. VO2 R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VO2 max를 했죠. VO2 max는 꼭 장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싸도 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내뱉는 산소를 내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 O2의 양을
V는 볼륨이고 점은 1분 동안인 거예요. 1분 동안에 내가 산소의 양을 얼마나 최대로 사용하는가라는 뜻이죠. 산소의 양이 곧 산소가 뭐냐면 산소는 곧 에너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산소거든요. 산소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그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운동 수행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쉽게 이해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배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기량. 뭐 1600cc 아반떼, 2000cc 소나타, 2400cc 제네시스, 아니 뭐 그랜저 이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배기량이라고 보는데 사람의 배기량을 VO2 ma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VO2 max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계가 있어야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HR이야. 심박수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박수 가지고 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이제 목동맥이나 손목 동맥을 잡아서 운동 중에 잠깐 멈춰서 숫자를 세 가지고 계산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끊길 수도 있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심박수 알고 싶은데 자전거 멈추고 심박수 체크하고 또 가고 위험하잖아요. 운동도 끊기고 그렇죠? 또 갑자기 멈춰서 목을 잡거나 요골 동맥을 잡으면 이게 세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정확한 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건 다 이제 웨어러블 기기로 한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건 지금도 엊그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서울구 노원구에 사는데 여기 노원구 보건소에 나오신 분도 있던데 중량천이라고 있는데 중량천 맨 끝에 가면 군자교 밑에 조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입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에 보니까 지금도 최대 심박수 45%로 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HR max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물 복용자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써놨잖아요. 약물 복용자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약 복용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약 예를 들어서 뭐 베타블로커라든지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뭐 이뇨제라든지 어떤 약 먹죠. 근데 하여튼 약을 먹게 되면 심박수는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이 노인 흡연자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사람 제가 좀 이따 계산식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HR 맥스 방법은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심박수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절대 쓰면 안 된다. 특히 노인한테 쓰면 안 된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 쓰는 방법은 뭐냐? HRR 방법 써요. R. 뒤에 R자가 리저브라는 뜻인데 소문자 R은 레스트란 뜻이에요. 휴식시라는 뜻이고 HRR 똑같은 RR인데 뒤에 소문자면 안정시 심박수라는 뜻이고 뒤에 대문자로 R 쓰면 지금 여기서 말한 리저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RR. 그래서 요즘에는 다 HRR 방법을 쓴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강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HRR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자, 매트는 아까 설명해 드렸고 RP도 설명해 드렸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총 칼로리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운동량을. 2000칼로리 운동하세요. 3000kcal 운동하세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운동량을 칼로리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제가 PT, VP 설명했잖아요. V가 뭐냐면 바로 매트민입니다. 그래서 600 매트민이라는 거는 뭐냐면 매트하고 민하고 곱해서 160이 나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160 매트민 내가 오늘 하루 목표 운동량이 160 매트민이다라는 것은 내가 운동 강도를 4매트로 했으면 40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4, 16, 160 매트민. 그래서 매트하고 민하고 곱해서 160만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매트로 운동하면 매트 그만큼 운동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20분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 10매트로 했다 그러면 16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칼로리를 계산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칼로리가 아니고 매트민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HRR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간호 또는 영양, 체육을 하신 분들은 아마 운동 관련된 공부를 하셨을 때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아주 흔한 공식이니까요. 맨 위에 거는 몰라도 되고 밑에 거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카보넨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HRR은 하트레이트 맥스, 이게 최대 심박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안정시 심박수를 빼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운동 강도를 곱하고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안정시 심박수와 최대 심박수의 그 폭 있잖아요. 폭. 내가 안정시 심박수가 70이고 최대 심박수가 180이다 그러면 차이는 110이잖아요. 이제 그 운동 폭을 갖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건 잘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이 공식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자료니까. 성별은 여자고, 아무 상관없죠. 남자나 여자나 공식은 똑같으니까. 나이는 40이에요, 이분은. 이분의 최대 심박수는 180이죠. 이 사람이 이제 180까지 못 뛰어요. 왜냐면 180은 그럼 어떻게 나왔냐? 최대 심박수는 공식이 있어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180은 어떻게 나왔냐면 220에 누구나 220이에요. 220은 절대 상수값이에요. 220에서 나이가 40이니까 40을 빼니까 180이죠. 근데 이분의 안정시 심박수가 70 뛰는 거예요. 가장 편안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때 가만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1분 동안 심박수를 쟀더니 70이 나왔어요. 그럼 1분에 70 뛰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에 넣으면 되죠. 180에서 70을 빼고 거기에다가 내 오늘의 운동 강도는 뭐냐면 70%예요. 70%. 내가 이제 그냥 가정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70%는 1이 100이니까 0.7을 곱해서 다시 70을 더하면 40세인 이 여성분의 70% 운동 강도는 얼마냐면 147이 되는 거죠. 최대 심박수가. 운동 강도 심박수가.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카보넨 공식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 HR 맥스 방법, 최대 심박수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예시예요. 제가 이제 똑같은 여자고 나이가 70인 분이고 HR 레스트는 안정실은 70이고 70이니까 220에서 70을 빼면 150이 나오죠. 그래서 이 70대 여자분은 150을 넘으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HR 맥스는 최대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티코 최대 속도는 한 220인데 티코가 막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따라간다고 막 300km 내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차가 어떻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심장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50% 운동 강도 방법이에요. HR 맥스로 50% 방법, 아래는 HRR 카보넨 공식으로 50% 방법. 그래서 HR 맥스 방법은 이분의 HR 맥스는 아까 150이라고 했잖아요. 220에서 70을 빼니까. 근데 150에서 50% 운동 강도니까 150 곱하기 0.5 하면 75예요.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이 여성분의 50% 운동 강도로 하시오. 그러면 75, 심박수 75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75. 근데 요즘에 사용하는 카보넨 공식으로 하면 계산하면 110이 나와요. 110.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50% 세일했어, 세일. 50% 세일하면 엄청 세일한 거고 50% 운동 강도라는 거는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안정시가 70이었어, 70. 그냥 아무 운동도 안 했는데 70이었는데 운동 강도를 50%랑 운동 강도를 높였는데 75분이 안 돼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좀 느낌 이상하죠? 틀린 거예요. 근데 요즘 방법으로 하면 110이에요. 맞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운동 강도, 50% 운동 강도 방법인데 과거에 HR 맥스 방법으로 하면 75가 나오고 요즘 방법으로 하면 110이 나와요. 그 두 개를 빼보면 35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옛날 HR 맥스 방법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자료를 만들 때는 최대 심박수란 말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근데 지금도 책에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논문에도 나오고. 왜 나오냐면 과거에는 HR 맥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의 논문들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운동 자료를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이렇게 수치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읽을 때는 항상 이제 보정을 하셔야 돼요. 아,
요 정도 나의 HR 맥스가 50이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항상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제 오른쪽에는 80% 운동 강도예요. HR 맥스로 80% 운동 강도, HR로 80% 운동 강도 해보면 HR 맥스 80% 운동 강도는 120번이고 심박수 1분에 120 뛰는 거고, 요즘 방법 카보렌 공식으로 하면 134가 나오죠. 차이가 14분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행히 HR 맥스 방법은 고강도 운동 강도, 최소한 70% 운동 강도 이상일 때는 그래도 쓸만하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렇지만 저강도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근데 아까 제가 그 표 하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라는 표 있었잖아요. 유형 분류 운동 형태 다 하나로 몰아 때려 놓는 그 표.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노인들, 최소한 걸어 다니고 화장실 다닐 수 있고 자기 반찬은 자기가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노인들은 매트로 보면 몇 매트 정도가 되냐면 6매트 정도로 돼야 돼. 최소한 4매트에서 6매트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운동 강도로 하면 최소한 40% 운동 강도로 운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할머니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는 그분들을 운동 지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40% 운동 강도를 잘못 넣으면 안정치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을 사용할 때는 절대 맥스 방법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HR 방법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 두 가지 것을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안정성과 효과성. 그래서 이제 맞춤 운동의 조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안정성이죠. 몸 좋아지고 유지하고 조금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송이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유행하고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막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운동은 안정이 최고예요. 일단은 안정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 이 안정성과 효과성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 한계예요. 안전 한계. 그래서 최소한 안전 한계는 뭐냐면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넘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강도가 안전 한계가 되죠. 쉽게 말하면. 효과성은 뭐냐면 최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아까 우리가 고위험군, 저위험군, 그 다음에 위험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신체 활동을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훈련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트 막 써놨잖아요. 그 적정한 매트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70대 할아버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체 활동 하십시오. 그러면 유효한 게 턱없이도 못 미치는 운동량과 운동 강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단지 에너지를 조금 쓴 거 외에는 아무런 운동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한계보다 더 높고 안전 한계보다 낮은 운동 강도에서 운동을 해야만 안정과 효과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안전 한계를 어기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워낙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안전 한계보다 좀 높게 운동해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워낙 이제 체력 수준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들은 유효 한계하고 안전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마 저런 그래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파란 테두리로 만들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이 유효 한계가 되겠고 위쪽이 이제 뭐 안전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대 할아버지가 내가 저위험군 할아버지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최소 심박수 몇 이상 몇 이하에서 해야 된다고 이제 운동을 해야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키셔야만 됩니다. 잘못하면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시키다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 신체 활동량 또는 강도하고의 효과성인데,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변인해 보시면 중성지방, 혈압, 신체 구성, 고밀도 지단백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모양이 다 다르죠. 지금 보시면 밑에 X변인이 X축이 신체 활동량으로 돼 있어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per week, 일주일에 몇 킬로칼로리 운동하냐. 예를 들어 1500 킬로칼로리 보시면
일주일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운동 빈도를 3번을 했다고 가정하면 한 번 할 때마다 500kcal 퍼로 해야 되겠죠. 1에서. 그러면 500kcal면 꽤 많은 운동이죠. 그 정도 했을 때 중성지방은 효과가 잘 나타나고, 그렇지만 뭐 신체 구성이나 고밀도 지단백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신체 구성이나 고밀도 지단백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신체 활동량이 2200kcal per week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이 중성지방 혈압, 신체 구성, 과밀도 지단백이라 그러면 내가 운동을 목적이 중성지방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신체 구성, 체지방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냐,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이런 혈액 변이를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운동을 해야 되냐, 거기에 따라서 신체 활동량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조금 아까 최근의 방법은 매트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책에는 그런 것들이 매트민으로 환상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신체 활동량이 바뀌어야 되고 운동 강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서도 안전한계하고 유한계를 지키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운동 처방의 목적이 아닌 방법이다, 적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ACSM이 지금 이제 미국 스포츠학회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CSM은 미국에서 체육인,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의사, 주로 이게 패컬티가 3개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 만든 단체인데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옛날에는 3일만 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적어도 5일 운동하라.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것도 더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고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중등도 활동, 쉽게 말하면 중강도죠. 중강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하거나, 쉽게 말하면 중강도로 하면서도 더 시간을 늘려서 하거나, 아니면 높은 강도 활동으로 운동을 해라. 쉽게 말하면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운동의 효과는 좋으니까 가능하면 세게 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안전 한계를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강도를 쉽게 말하면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저강도 내지 중강도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강도로 빠진 거예요. 저강도로 해봐야 신체 활동뿐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운동 효과를 유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중강도를 넘어서 운동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안전 한계를 넘을 수도 있고 가깝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라, 또는 의학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력 증강 운동, 쉽게 말해서 저항 운동. 요즘에 와서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운동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엔 그렇게 나누면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 좀 공부 안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저항 운동과 비저항 운동, 아니면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이렇게 나눠야 돼요. 예? 이 책에도 보면 저항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하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저항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운동의 효과보다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노인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 대다수는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에 노인들 운동 전문 서적을 보면 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하초 가꾸기, 장비 꺾고 있는 거, 걸음 주는 거 잘해봐야 미국 같은 경우는 잔디 깎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 여러분 노인들 관련 전문 서적을 보시면 그런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 하고 있냐면 아령 들고 있죠. 아령 들고 있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야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쉽게 말하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강도보다는 중강도, 중강보다는 고강도,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근력을 키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거는 유연성 운동하고 근신경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있는 센서를 뭐랄까 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균형 감각을 자꾸 잡게 한다든지 쉽게 노인들 같은 경우는 낙상의 위험을 줄인다든지 이런 관련 운동을 근신경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 운동 도수 리스폰스 뭐 다 아시겠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세면 셀수록 건강 증진, 체력 증진에 긍정적이다. 아까 이제 ACSM에서 이거를 굉장히 요즘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안전 한계를 넘어선 운동 도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운동 강도 또 운동량을 많이 하는 게 트렌드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보살필 필요는 있다. 여기서 역치가 나왔어요. 역치. 아까 유효한 게 나왔잖아요. 유효한 게.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포인트가 지적이 안 되는데 아래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래쪽 선이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 유효한 개인데 이게 우리가 운동 강도를 적용했을 때 운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효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용어는 그 유효 한계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뭐라 하냐면 역치라고 그래요. 역치. 그렇죠? 이 역치를 넘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은다 그러면 나 오늘 술 좀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래 주량이 소주 2병이면 소주 2병을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술 좀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2병 이상을 먹어야 내가 좀 술 좀 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주량이 뭐냐면 역치라고 보시면 돼요. 술의 역치. 그래서 내가 소주 2병 먹는 사람이 소주 2병 안 먹으면 술 안 먹은 것 같고 술 좀 먹었다는 거를 좀 하려면 2병 이상을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더 좋게 개발하려고 증진을 시키려고 하려면 역치 이상의 운동 강도를 해야만 그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인들을 운동시킬 때 신체 활동 수준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용군이나 그다음에 건강군 같은 경우는 역치 수준 이상의 운동 강도를 꼭 적용시켜야 이 사람이 저 건강해지지 신체 활동만 해서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요거는 그래프는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의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근육 운동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헬스 피트니스 센터 그랬으면 일명 깍두기, 조폭들이나 다니는 뭐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운동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더 젊은 여성,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아까 말한 미국 스포츠학회에서도 또 노인들한테도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능력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꼭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걸음걸이를 하든 내가 같은 그냥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그 스텝보드에 타고 있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에어로빅 하는 것보다 스텝보드를 이용하면 올라가잖아요.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근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하신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평지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사진면을 걷는 것은 더 좋고 약간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걷는 것보다는 최소한 40분 운동을 하면 최소한 30분은 걷고 최소한 10분이라도 또는 2분이라도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으로 운동을 구별하는 사람은 거의 교과서에 나오지 사용하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무산소 운동을 권장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차이점은 3분 이내에 끝나는 운동은 다 무산소 운동이에요. 종목에 상관없이. 내가 줄넘기를 2단 뛰기로 10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무산소 운동인가요?
무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줄넘기는 보통 사람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달리기 200m를 30초 만에 달렸어요. 200m를 30초 달리면 꽤 잘 달린 건데 노인이 그렇게 달릴 리는 없지만 1분 만에 달렸어요. 그러면 이 노인한테 200m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무산소 운동이에요?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 노인한테 무산소 운동 효과가 있냐 없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위험만 높지.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한테는 무산소 운동은 권장할 수 있는가? 제가 드리는 답은 없다. 그죠? 대신 요즘의 운동은 뭐 어떻게 나누냐?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으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체중 부하 운동은 웨이트 베어링,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운동이에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체중 부하 운동 여러 가지 제가 써놨어요. 왼쪽에 보시면 서킷 트레이닝이랑 비슷하죠. 앉아서 아령 들기. 그러면 아령 들기 저 전체 운동 시간이 한 섹션이 한 종류의 운동이 3분의 1 넘지 않는 운동이죠, 저게. 무산소 운동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걷기, 달리기, 뭐 구기 운동, 하여튼 상 짚고 하는 운동은 다 체중 부하 운동이고, 이제 비체중 부하 운동은 중력을 받지 않는 운동이에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 할 때 자전거 타는 주동근은 뭐냐면 하체 근력이죠. 하체. 근데 하체 근력이 지금 자전거 안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받지 않는 공중에 떠서 지금 페달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로잉, 그 다음에 그 노젓는 거, 그죠? 그 다음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프로그램 또는 수영, 이런 것들은 비체중 부하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에 제가 앞 선생님이 좀 빨리 끝났으니까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정도로 보시면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생리적 변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걸 제가 동글뱅이 꽁꽁꽁꽁 찍어놨어요. 근데 체중 부하 운동 보시면 중간에 보면 동글뱅이 없어요. 반응 시간, 근력, 유연성, 골량, 제지방량. 그러니까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력, 유연성, 골량, 제지방량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비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만 그거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걸 동글뱅이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인들을 운동할 때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을 꼭 섞어서 운동을 해야만 된다. 아마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노인들의 낙상, 뭐 이동 능력은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 내가 텃밭 가꿀 수 있는 거, 뭔가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부터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면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으면 약 못 먹죠. 제가 제 어머니가 지금 양론에 계시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어머니 운동을 안 하시면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밥을 못 드시면 간이 상하고 약을 많이 못 드시는 거예요. 약을 드시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밥을 많이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소리를 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잘 지키고 있는데 노인분들 그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의 특징을 써놓은 건데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체중 부하 운동은 줄여야 되고 비체중 부하 운동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비체중 부하 운동의 최대 장점이 뭐냐? 운동 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골격계 질환자한테 적합하다. 근골격 질환자는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척추 질환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걷기 운동을 계속 시켜버리면 척추 질환 더 심해지고 관절염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체중 부하 운동보다는 비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운동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할아버지, 지금도 마라톤 뛰는 할아버지는 비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죠. 한두 가지는 조금은. 그죠? 비율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시고 좀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기 듣는 분들이 BMI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몇 개 붙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한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간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BMI법이에요. BMI법. BMI법 뭔지는 다 아시겠지만 BMI법의 최대 단점은 체지방과 제지방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은데 이거를 단순히 몸무게로 신장을 나눠버리니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과체중 내지 비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도. 이 그래프는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노인은 저체중과 비만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체중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아래쪽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그 BMI 곡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 나이대가 좀 막 있어요. 지금 모달리티가 쉽게 말하면 모달리티가 20%가 증가한 시점을 보시면 BMI 32하고 BMI 21.5예요. 21.5면 정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인데 21.5 같은 경우에도 저체중이 아니고 정상 체중에도 불구하고 노인들한테는 위험도가 20% 증가한 상태다. 하물며 32%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만이 중도 비만, 아주 비만이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노인들에 있어서는 다소 BMI가 수치가 높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체중이 더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체중 21.5하고 BMI 21.5하고 BMI가 21.5하고 32.0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위험도가. 근데 21.5면 정상 체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체중으로 내려가면 위험도가 비만보다 훨씬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실 때 노인들 체중 느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방법은 정상 BMI하고 허리둘레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할머니들 체중이 늘면서 허리둘레가 늘면서 체중이 늘었다는 뜻은 뭐냐면 복부 비만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러면서 BMI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허리 둘레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좀 내가 운동 프로그램 적용했는데 몸무게가 한 2kg 늘어났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 봐도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났다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운동하는 할머니가 체중이 한 42kg 나가신 할머니인데 38kg로 빠졌다.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BMI 가지고만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말하지만 지방이 증가하면서 BMI가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허리둘레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체중이 1kg, 2kg 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저체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분이나 많이 썼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신 서원대학교 정덕주 교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개발원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로 구글로지 설동일 대표님 강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춘 후 3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현장의 실질적인 운동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우볼로지 성동일 대표님께서 어르신 맞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가성비 아이템 폼블러를 이용한 운동 상담법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 공유 좀 잠시만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부산이래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처럼 이 스튜디오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촬영하게 된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휴바디웍스와 무볼로지의 대표 설동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죠? 그죠? 자, 오늘 제가 할 토픽은 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잠시만요. 근골격 질환 예방을 위한 가성비 국민템이라는 주제로 잡아봤고요. 이런 장비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집에도 아마 이런 것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의뢰를 하셨을 때,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건강운동관리사 분들만 계셨더라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간호사분들도 많으시고 영양사분들도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건강상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 제 이름은 설동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휴바디웍스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 지금 운동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부산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터로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햇병아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시면 무볼로지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문가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이 내용은 이런 거죠. 폼롤러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보이시는 이 마크는 미국의 트리거 포인트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국제 마스터기 때문에 요거를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부조직 가동화술, 그리고 자가근막술, 이완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STM 또는 SM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가근막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까? 이런 것들 아마 건강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 선생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라스톤 테크닉이라는 건데, 이런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거를 우리 근육에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근육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 진퉁은 한 3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셀프로 하려면 3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센터나 물리치료실 가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도수요법들도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격도 비싼 거 해봤자 한 5만 원 정도 해요. 제일 비싼 게. 그리고 뭐 다이소나 홈플러스 가면 뭐 만 원대, 만 원 이하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실린더 모양으로 생긴 물체에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들을 폼 롤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들은 롤러 마사지, 그리고 셀프 마사지, 그리고 폼 롤러라는 터미놀로지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그리드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보시면 모양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면적은 핑거, 그리고 요거는 핑거 팁, 요거는 손바닥.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 받으면 이렇게 문질러 주는 마사지 방법도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거 텍스처를 좀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폼롤러는 이런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폼롤러가 집에 있으시다면 나는 이렇게 생긴 폼롤러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좀 딱딱한 건데, 나는 좀 부드러운 건데, 이런 다양한 폼롤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나누면 폼롤러는 EPP 소재와 EVA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건 딱딱한 거, 이건 몰랑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폼롤러 중에 부드러운 거와 중간 거, 그리고 딱딱한 거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느냐를 보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딱 봤더니 뭐 막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데, 결과를 딱 보면 ROM이라고 하는 것은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를 얘기합니다.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PPT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Pressure Pain Threshold라고 되어 있어요. 압력 압통 역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정덕조 교수님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역치는 우리 주량을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이 역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것을 PP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폼롤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거의 다 가동 범위와 이 PPT를 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소프트한 거, 그리고 미디움 소재, 하드한 소재에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타입에서. 그렇다면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 필드에서 어르신분들에게 운동을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뭘 사야 되겠노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마다 센시비티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느끼는 것들이. 마사지를 잘 받는 분들도 있고 잘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 잘 못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딱딱한 소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운동을 시킨다면. 그래서 지금 가정에 가지고 계신 어떠한 폼롤러로도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첫 번째 퀘스천은 이런 폼롤러나 롤러 마사지를 하게 되면 머슬 퍼포먼스의 향상이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관절 가동 범위가 향상할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뭐 어르신들도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골프 치시는 분도 많으시고,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개인 운동,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이런 폼롤러를 하게 되면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이런 지연성 근육통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가 세 번째 퀘스천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프리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프레젠테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거 포인트에 나와 있는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폼 롤링을 하게 되면, 이런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폼 롤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티슈의 저항력이 증가하게 되고 서큘레이션이 향상하게 되는 거, 그리고 길이 장력 곡선이 최적화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은 짧아져 있거나 늘어나 있으면 최대 힘을 못 발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장력 곡선이 최적화된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머슬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폼롤러를 하고 나서 점프력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폼롤러를 하고 나서 근력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폼롤러를 하고 나서 이런 머슬 퍼포먼스가 감소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머슬 티슈보다 커넥티브 티슈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천은 뭐였죠? 관절 가동 범위가 향상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폼롤링을 했더니 다양한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 머슬 퍼포먼스에 영향 없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 어떤 게 우리 앉아서 허리 숙이는 거 있죠. 유연성을 보는 거 좌전굴이라고 하네요. 그죠? 이런 좌전굴이 증가하더라. 쇼텀 짧은 기간에 베네핏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효과가 있었던 게 하우롱 얼마만큼의 급성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내는지는 아직까지는 언클레어하다, 불분명하다라는 거. 이건 뭐 모든 연구에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폼롤러뿐만 아니라. 그리고 트레인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훈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SMR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중에 이런 SMR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뻣뻣하신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SMR을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저항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즉 이 폼롤러를 하고 난 후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적 스트레칭을 결합해서 시켜줬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폼롤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된다면 폼롤링 후에 이런 정적 스트레칭을 적용했더니 훨씬 더 이런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런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인지 오브 모션이 어떻게 증가하느냐라고 봤더니 어깨, 그리고 골반과 요추,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가 다 증가했다라고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그리고 뭐 고령화로 되면 될수록 유연성이 감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노인분들에게 이런 폼롤링을 적용하게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향상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원래 소통하면서 원래 줌 이렇게 강의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탁 이렇게 일방적 소통이네요. 그죠? 잘 듣고 계시죠? 네. 제 갈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ROM이 변화하는 거는 왜 변화하느냐? 어떤 기전에서 변화하느냐?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들이 있는데요. 뭐 다음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근육 내에 온도가 증가하고 이 혈액의 플로우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거는 근방추죠. 근육 안에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뭐 좋아지는 거 이런 늘어나는 퍼셉션이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폼롤러를 통해서 기계학적으로 이런 반응 조직들이 브레이킹 다운 되는 거 이렇게 뭐 깨지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ROM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폼롤링을 했을 때 두 가지 기전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메카니컬한 이펙트는 기계학적인 효과예요. 실질적으로 폼롤러를 통해서 기계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스카티슈가 뭐 한다든지 근막이 늘어난다든지 근육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메카니컬한 이펙트다. 그래서 병폐 생리학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메카니컬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뉴로피지올로지컬 신경 생리학적인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고유수용성 감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육들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두 가지 가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리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리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 운동을 했을 때 폼롤링을 하게 되면 이런 회복이 스피드하게 회복되고 근육통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었죠. 이런 폼롤링을 하고 롤러 마사지를 하고 난 후에 머슬 리커버리와 돔스, 지연성 근육통.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나면 그날 근육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돔스라고 얘기합니다.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라고 얘기를 해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근육통이 발현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폼롤러를 하게 되면 이런 머슬 리커버리와 돔스가 감소하느냐 봤더니 실제로 이런 연구들에서 이 젖산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감소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막 미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짐에 가서 이렇게 해서 15개를 하고 쉬는 거를 한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15개를 하면 이게 두 번째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세트, 각 세트 사이에 이런 폼롤러를 실시를 하게 되면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봤더니 이거는 노 이펙트,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세트 사이에는 폼롤링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거나 또는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이런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금기사항들이 딱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폼롤링의 어떤 정의가 체중을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마르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체중을 100% 실어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위험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뭐죠 이거? 생각나네. 항응고제 쓰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나 조절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뭐 고혈압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기사항은 아닌데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이런 전문가들의 소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 폼롤러를 그냥 막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고 유튜브만 봐도 뭐 폼롤러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분들이니까 건강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 제가 그 PDF 자료 다 줬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리거 포인트 그 폼롤링을 할 때 그냥 문질러만 줘도 사실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롤링이라는 기법, 그리고 압박, 그리고 횡 마찰 기법, 그리고 뭐 스패닝 좌우로 흔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실시를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 이렇게 횡으로 문질러도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폼롤링은 그냥 내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방법을 폼롤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폼롤링을 한 그룹과 그리고 폼롤링을 한 상태에서 내가 제일 문제가 있다라는 부위에 체중을 실어놓고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이런 액티브 무브먼트, 액티브 조인트 모션을 실시한 그룹 간에 어떤 그룹에서 더 효과가 있었느냐를 보는 연구를 하나 딱 보시게 되면 이 두 그룹 중에 이런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실시한 그룹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와 그리고 압통 역치가 그냥 문질러만 준 그룹보다 통계학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문질러 줘도 효과가 좋지만 안 한 그룹보다는 효과가 좋지만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을 추가로 했더니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거 끝나시면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실제로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엄청 고통스럽고 아플 텐데요.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 통증 역치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가동 범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피로 물질도 제거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이런 방법들을 제가 저희한테 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저도 현장에서 지금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경험해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골격계를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손으로 뭐 좋아지게 해주는 방법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운동을 하는 방법들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해 봤을 때 이런 폼롤러들의 에듀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 그래서 본인의 일과 중에 이런 폼롤링을 이용해서 마치 루틴하게 의식 행사를 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본인의 문제 있는 관절을 문질러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부산에서도 6주간 받았어요. 그런데 에듀케이션을 잘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잘 관리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근골격계상에 다시 문제가 재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들을 제가 실제로 보고 있고요.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경향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 어르신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집에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인지시켜 주는 게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대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꾸준히 좀 문질러 주시면 굉장히 하루가 상쾌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굉장히 상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맨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이거 무시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자, 이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왼쪽 다리에 폼롤러를 문질러 줬더니 오른쪽 다리에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의 가동 범위가 증가할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왼쪽 다리를 폼롤러 했는데 왜 오른쪽 다리에 특히 뒤쪽에 있는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냐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과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햄스트링마저도 실제로 가동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 폼롤러를 하는 기전이 기계학적인 효과, 두 번째는 신경생리학적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연구에서는 왼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밀었는데 폼롤링 해줬는데 반대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나고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신경생리학적 효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전신 반응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르신분들한테 만약에 이 폼롤링을 적용한다면 뭐 무릎이 아프건 발목이 아프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디든지 간에 문질러 주는 것만 해줘도 이런 전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어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이펙트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질러 주기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필드에서.
자, 다음은 이 세 가지 집단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로 하는 방법을 녹화시켜서 이 사람한테 방법을 알려준 그룹.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로 저 같은 사람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구령도 불려주고 이렇게 운동을 지도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페이퍼를 주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야지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네. 네. 이재현 선생님 음소거 좀 부탁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효과가 있어야지. 아유, 네, 어머니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음성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딱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그룹에서 비디오를 보고 한 그룹,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한 그룹, 셀프로 가이드한 그룹에서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대신에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회원님들한테 선생님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 운동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혼자 잘 안 되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회원님 이거 배운 거 혼자서 그냥 한 사람들도 효과가 굉장히 있었대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것만큼이요. 그죠? 유튜브 보고 하는 것도 회원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세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모바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 가이드를 정확히 해준다면 이런 라이브로 한 거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남녀에서 차이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PPT 이 앞통역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실 다른 통증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여자들이 사실 참을성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들에서 나오는데요. 이 텐더 스팟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내가 문질러 줬을 때 가장 아픈 부위, 가장 불편한 부위를 텐더 스팟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를 홀드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대신에 통증을 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통증과 불편함은 좀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통증은 쫓으면 안 되지만 내가 어디가 제일 뭉쳐 있는지를 찾아보세요라는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오파시아 트리거 포인트와 관련된 이런 치료사들에게 이런 걸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할 때는 이걸 굴릴 때 어떤 느낌입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정렬을 바르게 맞춰놓고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종아리 근육을 지금 풀고 있는데 이런 어깨라든지 허리와 같은 데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척추의 중립 위치, 목의 중립 위치를 잘 유지한 상태에 특히 손목에 체중을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해 줬던 트리거 포인트 테크닉이라는 거는 뭐 구르는 거, 스패닝, 뭐 문지르는 거 다양한 용어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 모든 방에서 다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지르는 동안에 내가 굉장한 고통이 있으면 호흡을 멈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멈추지 말고 깊은 호흡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편함과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폼롤링을 적용할 때 어느 정도의 통증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숫자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스처럼 어, 뭐 주관적 상사, 뭐 시각 상사 척도 이렇게 얘기하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처럼 8에서 10은 극심한 통증이 너무 아픈 거, 그리고 뭐 한 3 정도는 뭐 전혀 스트레스 없는 거. 그래서 한 4, 5, 6, 7 정도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정도에서 CC 그래요?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음속을 해야 되겠네. 이 뭐 강의도 하고 음소거도 해야 되고 바쁘네 이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폼롤러를 하면 어떤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에비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주의사항에 설명드렸다면, 이제 그냥 문질러만 줘도 사실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경생리학적으로 전신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아리를 문질러 줘도 뭐 어깨에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전문화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피트니스 필드나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움직임을 평가하는 거, 기능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 가장 이런 근거들이 충분한 방법이 오버헤드 스쿼트 방법이에요. 이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을 얘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팔을 만세를 한 상태에서 깊게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앉았을 때 사실은 이 허벅지, 대퇴골두가 이 바닥보다 더 깊게 앉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 어떤 보상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팔을 든 상태에서 스쿼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하지의 유연성도 정상이네. 그리고 뭐 코어 스테빌리티도 좋은 거네. 그리고 상지의 유연성도 좋은 거네. 그래서 우리가 전신에 있는 어떤 우리의 가동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오버헤드 스쿼트, 딥 스쿼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버헤드 스쿼트를 딱 하게 되면 전방에서 딱 보았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발이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던 발보다 밖으로 좀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발을 모아보세요라고 했더니 무릎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보상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뭐 여자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 중에 운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이런 팔을 만세한 상태에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실시를 할 수 있는지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보상 동작이 일어났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오버헤드 스쿼트를 딱 실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이고 있어요. 정상적인 움직임보다. 이 사람은 깊게 쪼그리고 앉았는데 상체는 별로 숙이지 않았지만 팔이 지금 만세하지 못하고 팔이 떨어진 경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뭐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허리가 조금 꺾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두 명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움직임들이. 그 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100명을 검사를 해보면 100명이 다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지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하지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실시를 하고 나서 요거는 허리에 안 좋은 거네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복근이 약해서 코어가 약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체중이 뭔가 이쪽으로 좀 밀리고 있죠. 그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발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보상 동작이 있는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앵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발목이 뻣뻣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오버헤드 스쿼트를 딱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발이 밖으로 돌아간다든지 발을 바르게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주는 거 보상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체중이 이쪽으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발목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발목이 뻣뻣한지. 그래서 약 2인치, 1인치에 약 2.5cm 정도가 되니까 벽에서부터 약 5cm가 떨어진 곳에다가 눈금을 딱 그어놓고 허리는 차렷한 상태에서 무릎이 벽에 닿는지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여기에 닿지 못하거나 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리는 보상 동작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은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운동을 지도를 해봤을 때 어르신분들 중에 가동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가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형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형성은 또 우리 고유수용성 감각을 표현하는 건데요. 원래 나이가 들면 이런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감각도 떨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가동성만 증가시켜줘도 실제로 외발서기가 이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 스쿼트를 실시를 해서 진짜로 발목이 짧은지 안 짧은지를 이런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가동성이 부족하네? 그러면 가동성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가동성을 증가해주는 운동을 실시를 해주면 이분한테 유연성도 증가하게 되고 평형성도 증가하게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동성을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가 있나요? 그럼 오늘 하게 된 이런 걸 하는 거죠. SMR, 셀프 마이오파셜 릴리즈 방법 중에 오늘 설명드린 폼롤러 방법을 통해서 문질러 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을 문질러 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4번 문지르고 4번 뭐 이렇게 좌우로 문지르는 걸 해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뉴얼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시스테마 시켜서.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 방법, 체중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체중을 실어서 발을 문질러 주는 방법. 그리고 앉아서 종아리, 아킬레스 텐던과 뒤에 종아리의 근건 접합부 부위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 주는 방법을 4번, 4번, 그리고 4번, 4번 하는데 1번과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종아리를 두 부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를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문질러 줘도 됩니다. 자, 효과가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꼭 폼롤러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액티브 무브먼트, 움직임, 액티브하게 물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했더니 더 가동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발을 막 돌리는 방법을 쓴 거고 이거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이 뻣뻣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능동적 하지 직거상 검사 이렇게 해서 들었을 때 남자는 70도, 여자는 90도가 돼야지 뭐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뭐 이제 햄스트링의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모디파이드 토마스 테스트. 이게 왜 토마스 테스트? 토마스 씨가 만든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쪽 다리를 당겼을 때 이쪽 다리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이쪽 다리가 바닥에 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게 토마스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이쪽이 바닥에서 이렇게 무릎이 들리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뻣뻣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뭐 여러 가지 근육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뭘로 풀어준다?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방법도 효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가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효과가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IT 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방금 보셨던 이런 근육들 무조건 저는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근육들도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발목에 있는 근육들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하냐면 운동 전에도 실시하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실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저랑 운동을 하지 않는 개인적인 일상들, 그냥 일반적인 날들에도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실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염주로 이렇게 막 그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그리고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말을 잘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이 좀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에서도 제일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런 분들은 확실히 에듀케이션이 잘 되면 말씀을 잘 이렇게 잘 따라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햄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그리고 스패닝이라는 거는 좌우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실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 무릎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 어깨와 목이 중립 상태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다가,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1번, 2번 허벅지를 먼 쪽 원위부와 근위부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숄더 테스트가 있어요. 오버헤드 스쿼트를 했는데 어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깨 유연성이 떨어졌는지 팔이 이렇게 만세하지 못하고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깨 충돌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손목이 내 견봉, 반대쪽 견봉에다 딱 올려놓으시고 팔꿈치를 천천히 들었을 때 여기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사인을 받는다면, 뭐 질환은 아닌데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의학적인 병원 가서 진단을 뭐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깨에 어떤 가동성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누운 상태에서 팔을 만세를 했을 때 손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들린다든지 이런 보상 동작 없이 팔이 바닥에 180도가 들려야 된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90도로 이렇게 엔젤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엔젤 포지션에서 외회전과 내회전 각도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면 안 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슴, 대흉근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롤링 기법을 이용하고, 요거는 액티브하게 능동적 방법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폼롤러만 하는데도 저희가 그 퍼스널 트레이닝은 요즘에 다 아시잖아요. 보통 55분에서 약 1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가동 범위가 떨어지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폼롤러들만 교육하고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40분만 해도 엄청 힘들어 하시고 땀도 엄청 많이 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운동을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배근이라는 근육이죠. 광배근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롤링을 하고 그리고 능동적 움직임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방법을 실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을 이거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 가성비였잖아요. 잠시만요. 가성비 국민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의 이 내용들은 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운동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지도하시는 분들도 저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그 느낌을 알아야지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폼롤러는 가성비다. 금액도 저렴하지만 그 투자한 금액 대비 굉장히 과학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상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강의 감사합니다. 이상 AIR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신체 분야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담당 인력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내일 진행되는 영양 분야 워크숍에도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QR코드로 만족도 조사를 올려드렸는데요.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